물보다 진한 피는 없다지만 그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72세 박영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지옥 같은 통증보다 더 아픈 딸의 목소리를 들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깟 수술비 1,000만 원 때문에 사람 귀찮게 하지 좀 마세요. 저희도 죽을 맛이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딸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아들의 돌잔치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순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순은 어머니로서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순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국밥을 팔아온 그 허름한 가게 바닥 아래 100억 원의 기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을 수 없는 배신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박영순 여사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막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박영순의 하루는 통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몸뚱어리.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몸의 마디마디를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보기 흉하게 부어올라 주먹조차 제대로 쥐기 힘들었고 무릎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72세 영수는 끙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드는 것보다 깨어나는 것이 더 큰 공포가 된지. 오래 잠에서 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지옥 같은 아픔은 그녀의 남은 삶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지난 40년간의 관성으로 시장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10수년째 맴돌다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동네. 그곳에 자리한 엄마 손 국밥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29의 나이에 핏덩이 같은 딸 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국밥 끓이는 기술 하나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손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땀으로 목욕을 하고 한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가 그릇을 씻느라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다녀온 딸이 엄마라고 달려와 품에 안길 때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일 때도 영수는 새벽별을 보고 가게에 나가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때도 그녀는 국밥 가격을 단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찾는 곳인데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모두 딸 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영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졸업식 날 시장에서 입던 허름한 몸빼바지 대신
큰맘 먹고 양장점에서 맞춘 옷을 입고 학교를 찾아갔지만 화려한 옷차림의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딸 지혜는 그런 엄마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대신 저기 가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라며 멀찍이 떼어놓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순의 가슴에 작은 생채기가 났지만 다 우리 딸 잘 되라고 고생한 거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혜가 번듯한 집안의 아들 최서준을 사위로 데려왔을 때 영수는 그 생채기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위 집안에 조금이라도 꿀리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평생 모은 돈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3억 원짜리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했던 마음은 결혼 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딸은 더 이상 시장통에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딸에게 엄마의 국밥 냄새 밴 옷은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늘 바쁘다는 말로 먼저 끊겼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외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이웃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영수는 홀로 차가운 방에 앉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초라해서일까?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 영수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1년 안에 못 걷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줄기세포 치료법이 있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1,000만 원. 누군가에게는 명품 가방 하나 값이겠지만 영순에게는 목숨 값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52만 원. 그 숫자가 그녀의 인생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울음을 삼키며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파스나 붙이고 좀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지혜의 대답은 비수가 되어 영순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혜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다고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될 수도 있대. 에이,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요. 괜히 겁주는 거라니까요. 저도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서준 씨도 힘들고요. 앞으로 돈 얘기라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통화 종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딸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세상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사위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투자금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밤새 통곡했습니다. 온몸을 찢는 듯한 육체적 고통보다 자식에게 완벽히 버림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바로 다음 날 옆집 순자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영순 씨, 이거 봐봐. 우리 손녀딸이 어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지혜가 나왔다지 뭐야. 순자가 내민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명품 드레스를 입은 지혜와 최고급 정장을 입은 사위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회자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영순의 귀에 박혔습니다. 최우진 왕자님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1,000만 원이 없다던 딸이 억대의 돈을 쓰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영수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돈 문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았다는 끔찍한 사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던 순간 영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부엌 찬장에서 번뜩이는 식칼의 모습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거기까지 생각한 영수는 스스로의 끔찍한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바닥에서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의 끝에서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영수는 모든 것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절뚝이며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혹시 박영순 씨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자 깔끔한 재킷 차림의 60대 중반 신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이진석입니다. 남편분이랑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 진석이요. 40여 년 전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던 자신에게 남편이 등록금을 쪼개 건네주었던 그 친구 진석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진석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통 건축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습니까? 진석의 따뜻한 눈빛에 영수는 그만두기 터진 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에게도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40년 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진석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국내 최고의 류마티스 전문 병원을 예약하고 수술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영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진석은 단호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도리입니다. 진석의 도움으로 영수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세상을 다시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석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영순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영수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석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그 옛날 국밥집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럼 그게 내 전 재산인데. 개발도 안 되는 낡은 동네라 팔리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건축가인 진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형수님, 그 가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이 주소를 말해주자 진석은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대박 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박은. 그 동네 다음 달에 서울시에서 강북 재개발 2차 프로젝트 지역으로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극비리에 추진하던 신도시 계획이에요. 보상금이 어림잡아도 100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억.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이것은 분명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심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형수님, 따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질문에 영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혜와 서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걱정했다는 듯한 얼굴로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수술하셨다면서요. 그들의 시선은 그러나 영순이 아닌 그녀 옆에 서 있는 진석의 명품 시계와 최고급 정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사와 직접 죽을 끓여 바치고 유명하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산더미처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진석의 정체와 영순의 낡은 가게뿐이었습니다. 엄마, 그 변호사님은 누구세요? 혹시 엄마 재산 관리 같은 거 상의하세요? 어머니, 그 가게 말이에요. 저희가 미리 상속세 문제 같은 거 알아봐 드릴까요?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보며 영수는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날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혜와 서준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감출 수 없는 탐욕과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업이 좀 어려워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빚이 5억이나 생겼어요. 지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대로 가다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영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정말 좋은 아파트 얻어서 모실게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는 탐욕의 발현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영수는 진석과 함께 세운 계획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삼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단호한 태도에 지혜와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다 엄마 편하자고. 내가 평생을 바친 가게를 팔아서 너희 빚 갚는 게 나 편하자는 거라고. 너희는 내가 병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너희는 내 아들 돌잔치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지. 그 잘난 명품 드레스 입고 샴페인 터뜨리며 웃던 모습 내가 다 봤다.
그 입으로 지금 나를 위한다는 말이 나오니? 너희 가슴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영순의 일갈에 지혜와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비밀이 탄로나자 탐욕은 부끄러움을 집어삼키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거기 재개발 들어가는 거 다 알아요. 100억이 넘는 땅을 그냥 썩히실 거예요. 어차피 저희한테 상속해 주실 거 아니에요. 서준이 소리치며 서류를 영순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재산 포기 각서 타위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뻔뻔한 것들. 영수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서준이 영순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도장 찍으세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나. 영순이 몸부림치는 순간 서준의 손에 밀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진석과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석은 넘어져 있는 영순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영순을 부축해 일으키는 진석의 등 뒤로 지혜와 서준은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두 사람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존속 폭행 및 재산 강탈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지혜가 마지막 희망처럼 영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그러나 영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얻게 된 깨달음의 눈빛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내가 죽어갈 때 외면했던 너희가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탐욕 때문이다. 그날로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결국 지혜와 서준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병실에서 영수는 비로소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굴레가 끊어지는 순간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엄마 손 국밥이 있던 자리에는 엄마 손 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영순의 전 재산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는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진석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재단으로 한 할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위기였지만 수술비가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수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지난 세월 자신의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할머니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고 재단 식당에서 직접 끓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영순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학비가 없어 꿈을 포기하려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월세가 밀려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진석이 있었고 그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영수는 재단 옥상 정원에서 자신이 후원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얻은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취감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진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형님도 기뻐할 겁니다. 영수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참 편안하네. 내 남은 날들 이렇게 흘러가도 참 좋겠구나. 노을은 천천히 저물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영순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오랫동안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영순 여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법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찾은 그녀의 선택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희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